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요새 진짜 정치의 계절이죠. 맞습니다. 이 정치의 계절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객관적인 시각과 냉철한 분석이겠죠. 바로 여러분들께 그러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바로 유승찬 대표신데요. 이 유승찬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승찬 대표께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유승찬 대표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준연동형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병립형을 주장하지 않았나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어쨌든 이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도발,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면서 전당원 투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거의 뭐 살벌했어요.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옮기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단체들의 전방위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 한 80여 명도 연동형을 원했고 뭐 그다음에 대선 약속 그 약속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는지 아무튼 대선 약속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휘되는데 결정적인 건 저는 전당원 투표 제한에 대한 역풍에 좀 놀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기로 뭘 두 개의 카드를 다 갖고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개의 카드를 다 그 검토하라고 각각 지시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우원식 박홍근 의원한테 통합 비례정당을 고민해라. 김용진 의원한테는 병립형 회기를 준비해라. 뭐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걸 선택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뭐 제도가 후퇴하는 것을 막았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거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준이라는 말을 붙여서 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광주에서 비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지만 연동형의 취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다당제를 제도화하자는 거잖아요. 뭐 그런 명분은 그렇죠. 근데 위성정당은 그걸 훼손하는 없애자는 거죠. 오히려 더 쏠림이 더 심해졌잖아요. 위성정 지난 총선 결과도 보면 양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간 총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환 그러면서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듯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위성정당이거든요. 대표님, 근데 그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은 왜 그렇게 준연동형을 주장했을까요?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물론 감동 먹겠습니다. 진짜라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이 선거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가령 이제 민주당이 거의 180석 가까이 했잖아요. 지금은 뭐 한 170석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아무튼 몇 석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167석인가 아마. 그러니까 정권도 가지고 대통령도 있고 180석을 가졌는데도 뭐 뭘 하지를 못했어요. 뭐 했잖아요. 그 연동형 그 난리를 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다당제일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의당이 38석 얻고 이래가지고 교섭단체가 또 있을 때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원주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 정치가 너무 사실은 과거 양극단 이 대결 정치에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가 되면 좀 완화된다고 보긴 해요. 물론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각제를 하면은요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은 다원주의 시대에 대비한
그 개헌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예.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권을 보면 개헌은커녕 뭐 그 다른 것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어쨌든 독일식 연동형을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입법이 된 건데 이게 위성장동으로 훼손됐고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걸 유지하자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이 동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고 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의 준연동형이 유지되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냐면 이거 연동해야 된다. 그 서명한 80명이 누구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80명 똑같이 모여가지고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된다 서명해야 돼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환영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뭐 만장일치가 뭐 전원일치가 뭐. 그래서 이게 아이고. 약간 기이하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네. 참.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캐비고 뭐고 없고 비례의석 47석을 전부 이제 준연동인가 뭔가 그걸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마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국민의힘이랑. 또 이건 협상해줘요? 협상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이구, 캡을 씌우는 게 좀 유리하니까 캡까지 합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안 되면 그냥 현행 제도로 가는 거죠. 그냥 47석 전체 연동형으로 가는 거죠. 전체 연동. 근데 네. 이제 캡을 씌울 때는 좀 하겠다. 그건 뭐 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전부 머리 열심히 제가 볼 때는 돌리겠죠. 지난번 선거 정도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건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 제 기억으로는 TV조선인가 거기에서 아마 그 계산을 했어요. 무슨 계산했냐면 지금 현재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저는 이건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조사 개요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기준으로 뭐를 계산을 했냐면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병립형으로 갔을 때 의석 차이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변화가 없죠. 근데 그게 2015년 새누리당 비밀 보고서가 있었어요. 비밀이요? 네, 그러니까 비공개 보고서죠. 내부 보고서. 근데 비밀 보고서 하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가 보이죠? 그래서는 병립형을 유지해야 된다. 보수당이 유리하다. 그게. 그 연동형 절대 안 된다. 이런 보고서였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보수당은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야당 지금의 야당 네, 스탠스를 네, 가진 정당은 되게 많아요. 표가 분산되죠. 그래서 연동형으로 가면 이쪽 야당에 좀 유리합니다. 그걸 합칠 수 있으니까. 합칠 수 있어요. 지역구 투표에서 편하게 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밀어주고 연동형의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취지로. 이거는 이른바 그분들이 말하는 난 민주개혁 세력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체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력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잖아요. 그 얘기도 그 얘기예요.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몰아주고 비례정당에서 이제 몫을 나눠 가져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병립형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병립형으로 그냥 가면 뭐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소위 말해서 삼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정당들 있죠. 네. 새로운 미래가 있고 개혁신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연동형 하면 삼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원래 이론적으로 취지대로 맞다. 하면 그렇죠. 근데 예?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동형이 삼지대에게 약간의 희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지역구 투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가령 이대남이라고 예. 칩시다. 그분들이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지역구에서는 국힘을 찍고 우리 정당 투표는 개혁신당 할 거야. 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런 흐름이. 저는 그리고 이번에 위성정당이
그 지난번 위성정당처럼 결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는 데다가 그렇죠. 예. 중도층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오히려 전략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른 제3지대의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가 생각할 그거 때 생각 못했네요. 위성정당 보이콧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 있고 전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을 거대 양당이 또 만들었으니 그냥 유권자가 심판해줘라. 위성정당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라. 뭐 이런 캠페인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뭐 옛날엔 시민단체에서 낙천 운동도 했는데. 뭐 그거랑은 이거는 좀 정당한 명분이 있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합니다. 제 주변에서 봐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표 형태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난번 처음 도입됐을 때만큼 그렇게 결집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3지대는 좀 유리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뭐요? 제3지대가 연합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가도 몇 석 얻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왜 우리가 합쳐가지고 왜 지분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합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진짜 아주 예리한 분석이시네요. 진짜 우리나라처럼 천문학 정치에 들어오다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위성이라는 게 이게 천문학이나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번에 난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전개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중진들 자꾸 뭐 삼선 동일 지역 3선 페널티 주고 뭐 이게 뭐 딴 데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전략적으로 이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참 이게 이 고심의 일착이다라고 봐요. 가령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용산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선거도 이겨야 되는 이 두 가지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중진들이 가장 확실한 누가 나와도 당선될 것 같은 곳에 있는 중진들이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에 가서 꺾어주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저쪽 지역구도 잃고 옮긴 지역구에서도 패배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을 가보니까 부산은 확실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요. 그래서 부산의 중진 의원들은 부산은 중진 의원들이 빠져도 민주당이 이걸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부산 18개 가운데 3개를 했고 경남 16개 가운데 3개를 했거든요. 6개입니다. 6개. 지난번에도 사실 민주당이 PK에서는 참패한 겁니다. 근데 그 6개마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오겠다. 그 6개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중진들을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물론 중진들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지만 아직 대답을 안 하신 분이지만 조희진 의원 같은 게 밀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김해로 지금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김해 가불이다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김해 민주당 의원들 평가가 김해 내부에서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명도 있는 중진 의원을 보내서 여기를 꺾으면 PK 전선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공학은 모르겠는데 이 김태호 의원하고 김두관 의원 붙게 되면 진짜 이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력을 가진 두 정치인이 붙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지역 선거를 가장 잘하는 3인방을 꼽으라면 김태호, 김두관 그리고 윤상현이거든요. 무소속으로 2번 됐. 아니 이런 분들은 그냥 돼요. 근데 김태호, 김두관이 붙으면 이거는 진검승부가 될 겁니다.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동지 PD님이 메시하고 호날두 대전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아니 사실 두 분 다 이게 지역 가장 그 바닥 정치부터 해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김해 가불과 이제 양산의 이제 김두관 이제 민주당의 마지막 보루인데. 그리고 실제로 김두관
의원은 지역을 정말 그 군수 시절부터 너무너무 잘해왔고 그렇죠. 오신 분이어서 저 직선지 군수죠. 사실 민주당 정당 득표를 능가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요. 김태호 의원이 거기 가서 딱 붙어가지고 김태호 의원도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러면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옮긴다 뭐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대통령실 출신들을 이 공천을 하면 이건 좀 또 역풍이 있겠죠.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이제 전재수 그 박재호 의원은 좀 재선될 가능성이 다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지역 여론을 보면 최인호 의원은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 박재호 의원 지역구에 중진들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부산에 가보니 그게 이제 지금 가령 거기는 이미 이제 그 주진우 비서관을 해운대 갑에 꽂은 거는 그래 아직 결정은 안 됐죠. 결정은 안 됐는데 네. 그냥 불가항력이다.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주진우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가까워요. 아 해운대갑이 거기 부산에 강남 아니에요? 강남이죠. 거기는. 네. 근데 거기가 보니까 장해찬 이슈가 있더라고요. 장해찬 거기를 만약에 최고 무리하게 위원도- 꽂으면 반발이 상당히 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번에 공천 이슈가 장해찬은 수영구로 나가서 정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정리가 됐답니까? 수영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아무튼 예. 그 아마 교통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부산도요. 한번 이게 반발이 일어나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대표님 너무나 잘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가 원래 그 야도의 그럼요. 가장 탑으로 달리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 예. 그래서 거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섭게 반발합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중진들을 옮기는 게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급부가 있고 관리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강남갑에 나가려고 했다가 강남 의리군요. 박진 장관하고 같이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갔던 이원무 비서관. 이원무인가요? 이원무. 그분은 네. 뭐 딴 데 갈 생각이 딴 데 가는 모양이에요. 아니 대통령께서 저렇게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 만약에 무리하게 가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근데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런 상태로 좋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올 수 있어요. 전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험지에 나가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싸움할 때도 힘은 없지만 자기 힘 있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험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양지만 다니면 진짜 자신 없는 모양이네.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가 이제 구도 인물 이슈 2순으로 가요. 네. 맨 처음에 구도 싸움을 굉장히 격렬하게 그렇죠. 하다가 공천 시기가 되면 인물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천의 시간인데 그렇죠. 여야 모두 이 공천 파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번 선거에 굉장히 큰 승부처예요. 그렇죠. 제가 예. 서울의 강북이나 뭐 이쪽은 사실은 민주당이 되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됐다. 예. 강병원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김우영 그 전 구청장이 됐다. 네. 이랬을 때 과연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하. 이런 아하.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대구에 가령 주호영 의원을 탈락시켰다. 예.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뭐 충청도에도 있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충청도에 누구죠? 홍문표 홍문표 의원. 사선 네, 의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그 시민사회 수석 하시던 강승규 수석께서 거기 가셨잖아요.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저도 간단치 않다고. 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진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천의 시간이 일단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공천의 시간이 끝나서 이제 대진표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정책 이슈의 시간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준석 대표가 예. 벌써 정책을 꺼내든 거예요. 예. 아직 시간이 안 왔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